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갑자기 오후에 황사가 날아와가지고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아직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자, 저도 평소에도 좀 목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평소보다 더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건강 각별하게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요일 날 갑자기 협상이 중단되면서 또 시장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유동성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향방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중단으로 하락했다라는 헤드라인을 대부분의 언론들이 걸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하락이긴 한데 0.14부터 0.33 굉장히 좀 적게 하락을 했고요. 사실상은 이 보합사에 가까운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사실은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100% 해소되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과 공화당의 관점의 차이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과 메카시가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지금 협상이 결렬됐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말에 뭐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상들이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고 오늘이죠. 22일부터 다시 논의를 재개해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든과 이 메카시가 좁힐 수 없는 의견차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공화당 쪽에서는 부채 한도를 올려는 줄 건데 정부 지출을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태도를 바꾼 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란 거예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지출보다도 내년에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할 걸 제안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는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없는 돈을 계속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사태가 나타날 때마다 국가에서 돈을 갖다 무한정 풀어서 해결하는 이 사태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최근에 오태민 저자님과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자, 거기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원래 공화당은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비트코이너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처럼 안보 이슈 때문에 이제 다소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훨씬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처음에 공화당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유, 굉장히 환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들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정해진 수량을 명확하게 공급을 하는 이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2011년의 사례 때문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당시가 지금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좀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였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죠. 그런데 하원을 그때 또 공화당이 탈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의 비슷한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삐걱대고 있는 것도 비슷하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시한이 이틀 남았을 때 겨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너무 오랜 시간 협상이 삐걱댔고 디폴트 우려가 굉장히 크게 고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추후에 국제 상환 능력을 포함해서 여러 측면에서 어쨌든 부정적이다라고 본 거죠. 그거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본인들도 뭐 미국 회사지만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본인들의 회사에 어떤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급을 강등을 하게 되니까 기존 국채 이자율이 최대 0.7%까지 상승을 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부담금이 1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경제적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자, 그 여파가 당연히 주식시장까지 흘러왔고요. S&P 지수가 6.7% 폭락을 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쓰나미적인 거의 충격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요, 4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반년 동안 20%가 하락하는 혹독한 기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자, 지금 시장 플레이어들의 두려움은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 국채 CDS, 5년물 CDS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이 CDS는 뭐냐면은 이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이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미 국채에 대한 어떤 안정성에 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도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모든 지표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진 않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은 글로벌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라고 해서 글로벌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경기 선행 지표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GDP, 글로벌 GDP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로 함께 동반 하락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들을 더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지금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때 정말 대침체가 지금 이 시점에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시나리오가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연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도사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네, 파월 의장이요, 지난주 금요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마스 라우바우 리서치 컨퍼런스라는 곳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컨퍼런스에서요, 6월 정책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힌트를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신용 긴축 가능성에 따른 이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완화적인 태도, 이제 약간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취해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전에 예상했던 만큼 많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개가 더 타이트한 신용 여건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경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금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도 또 반론을 둡니다. 물론 그 정도는 매우 불확실하다. 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죠. 자, 그러면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책 금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려 했던 만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네,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이제 암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늘 자, 그러나라는 여지를 또 둡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파월의 발언이 있고 나서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입장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82.6%. 이게 거의 한 70% 선까지 내려왔었다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내 주요 거래소에서 피자데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피자를 나누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보시면 이건 빗썸이고요. 지금 이거는 업비트 공지를 가지고 왔는데 가셔서 한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또 즐거운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피자데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좀 초기에 활동했던 개발자 중에서 라스틸로 헤네츠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 이분이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줄 테니까 나한테 피자 2판을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응답자가 나타나서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상거래가 일어나게 돼요. 비트코인 무려 10,000개를 주고서 피자 2판을 시켜 먹은 거죠.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이때 이후로 이 비트코인의 어떤 상거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자 데이를요, 굉장히 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중요한 날로 지정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삼각 수렴을 이탈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지금 27K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0.6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요, 비슷하게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네, 어제는 트론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48%를 경계로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지금 3계단 하락을 해서 49이고요. 50 아래로 하회를 했지만 여전히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CBD 차트를 보시면 우선 매수벽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 구간에서 매수벽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촘촘하게 다 모든 구간에 사실은
다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매수벽이 진할수록 더 그 매수벽이 두텁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두터운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25.5K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두터운 거는 25K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위로 해서 요 사이에 굉장히 빼곡하게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이제 차티스트들의 관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동일합니다. 요 구간이 지금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 매수벽 중에서 좀 짙은 건 26K로 볼 수 있는데 요 구간들에 비해서는 색깔이 상당히 옅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매도벽은 어디에서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27.4K에서 지금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 지금 27.5K 그리고 28K 부근에서 지금 짙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은 지금 홀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가장 큰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간에서 상당 부분 많은 물량들을 지금 매도를 했고요. 자,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추가로 매도나 매입을 하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고래들 있죠. 지금 빨간 고래, 녹색 고래, 그리고 뭐 주황색 고래, 이런 고래들은 전부 다 지금 매도하는 움직임들, 모두 다 매물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시장에서 좀 반등하는 구간에서 가장 크게 움직여졌던 고래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이 보라색 고래였어요. 자,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가격이 상승한 이 구간에서 더 많은 물량들을 매입을 했죠. 자, 그런데 이 구간까지도 다른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이제 던져내면서요. 지금 보라색 고래도 여기서는 물량을 지금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지금 가격도 하락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홀딩을 하면서 다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유동성이 바닥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요. 지금 연준의 밸런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랑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살아났던 시점을 보면 3월에 이 시점인데요. 이때 굉장히 연준이 또 은행 시스템 위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돈을 좀 풀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긴축으로 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유동성이 이때 이렇게 커졌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의 변동은요, 유동성이 커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돈 풀기를 줄이고 긴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감들이 시장에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삐걱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점프 트레이딩과 제인 스트리트 같은 주요 마켓 메이커들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철수를 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유동성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40% 정도로 매우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금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동성이 씨가 마른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면 그렇진 않겠죠.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앨런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은행 파산하고 추가 합병이 필요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요, 앨런이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 위기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피난처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연준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돈을 풀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히의 관점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1일봉을 보면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파란색이거든요. 네, 그리고 RSI도 42 미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1일봉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가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25,800달러에서 25,250달러 사이에 중요한 지지 영역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CVD 지표에서 나와 있는 그 매수벽들과 거의 비슷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이거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2만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 이건 동일하게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20일 EMA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이 지금 저항선에서 이걸 뚫고 지금 상향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중기적으로 32,400달러까지의 여정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단기적으로 4시간 봉을 보면은 22MA가 지금 평평한 흐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칭 삼각형 패턴과 지금 이 22MA를 봤을 때 공급과 수요가 상당한 균형을 이루면서 매수 매도세가 약간 호각에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삼각 패턴을 갖다가 이제 뚫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25,800까지 갈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매도세들의 지금 삼각형 지금 패턴의 목표는 24,773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삼각형 위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28,400달러까지 먼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항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후 목표는 29,165달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돌파가 되면은 30K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32,0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중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을 불리시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술 분석자들의 어떤 관점들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14일봉에요. 지금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지금 2015년도, 그리고 2019년도, 그리고 2023년도,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기 전 시점들을 계산을 해서 이걸 차트를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반감기 오기 전 그 시점들에 대부분 지금 축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 거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범프 앤 덤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이제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터의 관점으로 보면은 완전히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지금 전환을 하게 되죠.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하락세로 더 떨어지게 되고, 자, 이 구간을 딛고 올라가게 되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현재의 구간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동일하게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도 이제 이 지점을 어디선가 뚫고 반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크립토코는요, 이동평균 리본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아웃과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 리본 위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어떤 반감기 패턴들을 봤을 때 지금 완전히 동일한 움직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분석가 세스는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을 해서 만들어낸 이 지표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비트코인의 베어 마켓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지점이 베어 마켓의 시그널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녹색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어떤 매수세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어 마켓이 끝나고 지금 불 마켓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베어 마켓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지금 녹색으로 불 마켓이 왔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불마켓이 다시 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표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톡머니 리자드가요,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 반감기 사이클이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처음 반감기 일어났던 시점부터 해서 지금 이 커브 곡선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는 굉장히 가팔랐는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커브의 이 기울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공급량 자체를 반으로 줄이는 거는 그 패턴은 동일하지만 공급된 양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반감기 때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많이 올랐고 그 후에 135배, 20배가 올랐는데 여기서도 아마도 지금 최고점까지 찍었을 때는 이때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흐름의 어떤 상승폭은 줄어들겠지만 이 흐름 자체의 패턴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2023년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반감기 때가 되면 이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이때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동일하게 스톡머니 리자드의 의견인데요. 지금 페이스 5까지 5단계 흐름들이 지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 이 반감기가 올 때 그 구간의 변화들과 지금의 현재 움직임들이 굉장히 유사한데 현재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행한 구간들을 빠져나가게 되면요. 이 상승 구간으로 가게 되고요. 이때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더 큰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타임 하이를 찍을 거라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반대적인 관점들을 보이는 차티스트들도 있습니다. 자, 이 거래량을 통해서 이 바닥과 천장을 확인하는 이 OVB 지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OVB 지표의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이 지지선을 깨고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어서 저도 좀 힘들게 자료를 평소보다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